네, 이제 국방위 상황 잠깐 보고 왔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사 선임까지만 진행하고 다른 현안 관련된 얘기는 안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야당에서 반발하는 것 같은데 이 현장도 저희가 상황이 달라지는 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 현장의 모습은 계속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목요일마다 정치 현안, 경제 현안, 정치 경제를 다 잡는 시간입니다. 뭐 계속해서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만나면 이제 정치도 정치지만 경제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박종환 스팟에서 꼭 제가 목요일마다 꼭 이 프로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경제 얘기도 들어보고 정치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먼저 정치 얘기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 상황, 이 정책의장 이 자리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어제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직자들의 일괄 사퇴를 요구했는데 핵심은 정점식 정책의장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렇게 임명직 당직자의 사표 요구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도 좀 이례적이죠. 공식적으로 하는 거. 왜냐하면 정치권의 불문율이에요. 그러니까 당직 중에 네. 원내대표 같은 선출직 빼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임명직은 원래 당대표가 바뀌면 그 임명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의 표명을 보통은 하고 네. 그러면 새로 뽑힌 당대표가 사람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람을 재신임하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갖고 네. 당직 인선을 마무리하는 게 관례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의 그 요인이 ገብ친 것 같은데 일단 고위직 임명직 당직자들의 사의 표명이 없었죠. 예. 없었고요. 그리고 원래 당 대표가 바뀌면 뭐랄까요? 당 대표 취임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쫙 발표를 하거든요. 당직 인선을. 맞아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벌써 취임한 지 열흘 됐죠? 열흘 넘어가고 있는 네, 것 열흘 같은데. 이제 되고 있죠.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됐으니까 네. 열흘 됐는데 그런 당직 인선을 지금 처음에 당 대표 비서실장에 박정아 의원 한 명 하고 네. 없어요. 잘 눈에 안 띄다가 이제 최근에 서범수. 서범수 사무총장 임명하고 그리고 아마 수석 대변인 인선도 없었던 거 그러게요. 같고요. 못 본 것 같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당대표 취임하면 자기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명단이 있어서 그 명단을 쫙 일괄 발표하고 그리고 빨리 마무리 진단 말이죠.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왜 한동훈 그럽니까? 대표가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다. 첫 번째. 한동훈 대표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당 대표가 된 것 같고 두 번째 요인은 역시 국민의힘이 당 대표는 새로 뽑았지만 그 당 대표가 이른바 오너가 아니다. 바지 사장이다. 이른바. 바지까지는 아니지만 지분이 좀 적은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대표라고 하면 어쨌든 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리더십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겹친 것 같아요. 정치적 미숙과 지분 문제로 인해서 이상한 당직 인선이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위 의장이 그 전에는 원내대표하고 같이 런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당 대표가 바뀌더라도 정책위 의장은 그냥 원내대표하고 임기를 같이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뭐 몇 년 전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를 바꿔서 임명직으로 바꿔버렸어요. 정책위 의장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바뀌면서 그 자리도 이제 보통은 바뀌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이게 시간이 한 열흘 정도 끌면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과연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가 국민의힘의 누가 최대 주주냐 이거를 가리는 한 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대표 취임하면서 그 다음 날이고 아니면 한 이틀 후에 확 발표해 버렸으면 부담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사람들이 다 정책위 의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지분이 누가 더 많은 거야? 이거를 다 지켜보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일괄 이럴 사퇴하고 일은 그냥 아니죠. 끝나고 수습될 상황인데 이 정전식 의장의 거취가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파워 게임에 네. 누가 승자냐 이거 좀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파워 게임이 뭐 그 결정짓는 요인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만 안 하지만, 일단 네. 시작 단계에서 어쨌든 네.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최대 주주냐 네. 아니면 당원과 여론조사에서 높은 득표율로 새로 뽑힌 당 대표가 조금 더 지분이 있는 사람이냐 그래요. 요게 딱 결정되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도 정점식 의장을 만났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전에 뭐 대통령도 만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독대해가지고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대통령은 아니 당직 인선은 대표가 하는 거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고 그럼 나 풀릴 것 같았는데 오늘도 정점식 의장은 최고에 나왔어요. 나왔고 기자들이 뭐 사퇴 요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답을 않겠다. 답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침묵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그렇죠. 뭡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90분 동안 독대를 했다고 물론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만 네. 지난번에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 때 독대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뭐 계속 맞아요. 삐걱거리는 거 어느 무대 아니냐. 어느 무대만이냐 이런 아.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저께 뭐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90분 동안 얘기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독대를 하고도 지금 안 풀리는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치 게임 하는 거 비슷하게 됐어요. 지금 정정식 정책위 의장은 네. 이게 일종의 무슨 게임이? 아니 뭐 그만두라고 예. 했는데 전달을 해 얘기까지 주던지 했는데 사실은 아니면 그러니까 용산에서 확실히 사인을 주던지 사인은 없는 상태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정점식 의장 만나서 뭔 얘기 했겠어요. 계속 하라고는 얘기 안 했을 거고 분명히 그럼 서범수 총장 얘기 들어보면은 당연히 그러니까요. 물러나라고 했을 것 그런 같은데 취지로 얘기했을 텐데 버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이런 어정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예. 독대는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사인은 사인이 없었다. 이걸 뭐 도루를 하란 얘긴지 말란 얘긴지 그렇죠. 사인을 줘야 움직이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하나 방송 나와가지고 정점식 의장이 사의 표명하고 한동훈 대표가 유임하는 시기 좋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라고요. 뭐 이렇게는 안 뭐 되겠죠. 참 이양수 의원도 참 네. 양쪽 편을 다 들고 있네요. 그래요. 이게 정점식 의장의 거취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전국이 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근데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도 일단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점식 의장이 나가야 최고의 구성이 5대4. 그러니까 한동훈 5, 뭐 친윤 4,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최고의 구성도 구성입니다만 예. 정책의 의장이 안 바뀌면 정책도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당에서.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뭐 바뀌는 게 안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하. 되는 거죠. 중요한 자리군요, 정책의 의장. 그럼요.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 뭐 민생 이런 얘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하고 조금 차별할 수 있는 그런 포석을 깔기 위해서는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고요. 근데 독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독대했는데 독대로 이제 다 정리가 됐다. 뭐 두 사람이 독대까지 했으니까 앞으로의 갈등 요인은 없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최상병 특검법 네. 이게 어떻게 또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통과될지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후보실을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최상병 특검법이 또 갈등의 불씨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봉합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양쪽 다 다급하니까. 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있고 뭐 영부인 특검법안도 있고 이게 여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죠. 예, 조국 혁신당에서는 계속 한동훈 특검법안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양자의 필요성은 분명해 보여요. 서로 뭐 지켜줘야 되는 그런 예.
필요성도 있고. 그런데 또 입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 몸으로 그야말로 윤 대통령 표현대로 네. 운명 공동체가 되기는 싫거든요. 저 운명은 뻔히 보이는 운명인데 왜 거기에 공동체로 묶이겠어요. 네. 그러니까 필요성은 양자 간에 다 있으나 한 몸으로 엮이긴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네. 아니 일종의 배신자라고 이미 판단을 한 거고 전당대회 때 친윤 쪽에서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게 당선됐다고 감정의 앙금이 싹 없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꽁 하고 있는 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대를 90분이나 하고도 예. 정책위 의장 문제 하나 못 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로 한 몸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 그리고 그 오전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네. 12시 반쯤 얘기가 끝났다는데 아니 그 먹는 거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 밥 먹고 가라 이럴 당연히 그렇게 나올 상황인데 밥은 안 먹고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시사한 바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기는 필요하니까 하지만 네. 뭐 둘이 밥 먹고 싶진 않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 저희 사진을 보듯이 낙선자까지 포함해가지고 지도부 만찬했을 네. 때도 그때도 한동훈 대표는 콜라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은 맥주를 들고 이 러브샷을 했다는 거, 이 모습 서로 같이 못 맞춰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아니, 뭐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에 뭐 취향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당 대표 출마했다가 낙선한 3명도 다 불렀다는 것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너는 이 4사람 중에 한 명이야, one of them이야.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낙선자까지 다 부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낙선자를 부르려면 다 부르지 최고위원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또 안 불렀어요. 딱 당대표 나갔다 떨어진 3명만 불렀어요. 낙선자 중에는. 그래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까지 했더라도 밥도 안 먹는 그런 모습까지 저희가 지적을 하면서 모른다, 갈등의 불신 남아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가장 현안으로 다가온 불씨라고 할까요? 이건 최혜병 특검법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 좀 법안 발의까지 갈 수 있을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어려워요. 네,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전에는 호기 있게 얘기를 뱉었습니다만 맞아요, 얘기했잖아요. 그거 그걸 끌고 나갈 힘도 부족하고 네. 의지도 박약해 보인다.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한동훈 대표에게 당신 말에 책임을 져라. 그렇죠. 그렇게 국민의힘 법안을 내라. 네, 네. 일단 법안을 내고 우리하고 협상하자.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번에 폐기된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표결 결과를 보면은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뭐 부자를 잘못 써가지고 그게 무효표가 돼서 그건 원래 부를 이렇게 반대를 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알아봤더니 이탈표가 안철수 의원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건 궁색한 변명 아닌가요? 그래요. 아니 이탈표가 아무리 예. 전반적으로 조금 수준이 하향 평준화됐다고는 합니다만 그건 맞아요. 국민의힘 보세요. 의원들이 하향 평준화된 건 맞아요. 선배로서 예전보다도 주시는 거고. 그렇지만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가부를 잘못 써갖고 그거를 했다는 거. 그리고 네. 부를 쓰려는 생각이었는데 착각을 해서 가를 썼다는 게 어쨌든 찬성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나왔습니다. 예. 야당 범야권 의원 숫자보다 더 많은 맞아요. 가표가 나온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착각을 했다고 하겠어요. 그건 이탈표가 맞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3자 특검으로 뭐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듯이 발의가 되던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야권에서 제3자 특검 내용으로 수정해서 발의하든 간에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특검 후보의 추천 권한만 어쨌든 제3자 추천 내용으로 국민의힘 법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마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안으로 낼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 제가 보기엔 발의까지 못 가지만 못 가지만 못 간다고 보지만 네. 만약에 발의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음,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안으로 음. 내놓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도 발의까지 못할 가능성이 정도로. 더 높다. 왜냐하면 이거는 네. 이른바 용산에서 보기엔 영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뭐 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네. 또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장 윤석열 정권에 유리한 사람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으로 추천권자를 정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안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용산은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발의까지는 못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부속실 설치한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전당대 과정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어떻게 보면 이반 민심 이반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라는 거 한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제2부속실 문제는 그 전부터 네. 제기가 됐던 계속 것이고 나왔던 거죠. 2년 동안. 신년 그 인터뷰 예. 기자회견보다는 뭐 인터뷰 윤 대통령이, 형식이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제2부속실에 예.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년 이상을 안 하고 끌었단 말이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제2부속실 설치는 그냥 있었던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안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요? 일단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로 나눠져 있으면 네. 그러니까 부속실 외에 그게 민정수석실이 됐던 뭐 시민사회 수석실이 됐던 다른 데에 전달되는 경로에서 이거는 대통령 지시사항이구나. 이거는 영부인 지시사항이구나. 예. 그러니까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제1부속실은 대통령, 제2부속실은 영부인. 그러니까 만약에 제2부속실의 부속실장이나 아니면 네. 거기 소속 뭐 선임행정관이나 행정관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당장 대통령실의 다른 실에서는 아니 영부인이 왜 여기에 관여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공개적으로야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이 영부인이 이거 개입하는구나. 본인은 알겠지. 그렇네요. 지시를 전달받는 본인 네. 그 사람들은 알겠죠. 음. 하지만 지금 부속실이 한 덩어리니까 누가 했는지. 이걸 전달한 사람이 이게 대통령 얘기인지 영부인 얘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전달하면 네. 전달받는 대통령실의 직원도 알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죠. 근데 이게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2년이 넘도록 그냥 이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제2부속실을 설치한다는 것도 사실은 대통령 부부 내지는 부부 중에 어느 한 당사자 입장에선 대단히 큰 양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해준다. 해준다. 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무슨 이제 예. 특검법 알아서 이제, 잘 막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검찰 조사 받을 때도 김건희 여사가 가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처 아래에 있는 관리하고 있는 거기가 창성동에 가가지고 별관에 가서 받는 상황.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 그렇더라고요. 국민이 아무리 이게 조사 맞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화내도 아니 이렇게까지 해줘서 검찰 그렇죠. 조사도 받는데 왜 이렇게 난리지?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대통령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인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영부인 해줬다. 쪽의 인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아니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조사식이나 받아줬는데 장소 같은 사소한 문제로 어떻게 시비를 거냐. 네. 이렇게 통큰 결단을 했는데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쪽 입장 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맞아요. 그래 딱 그래요. 네. 그러면서 무슨 휴대폰에 뭐 사제 폭탄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평균적인 그 인식과는 차이가 나죠.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야말로 옛날 중전마마 그 네. 맥 짚을 때 실 묶어서 이렇게 하는 어이가 직접 중전마마의 몸에는 손을 못 대고 실로 묶어서 이렇게 진맥 보는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2부속실 설치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보인 거고 조사식이나 받아주는 거고 옛다 조사 수준이잖아요. 개따 조사.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니까 특검 뭐 검찰 조사도 했겠다. 제2부속실도 만들었겠다. 그럼 뭐 특검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여론 조성을 좀 바라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면서 제2부속실과 같이 그 요구됐던 특별감찰관 얘기는 전혀 없어요. 또 그거는. 네. 그러게요. 국회에서 하라 뭐 이렇게 이제 던져주고 만 상황인데 글쎄요.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도 그렇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제2부속실이 그게 뭐 뭔 상관이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들 뭐- 입장에서는 아니 원래 있든 조용한 말든. 내조를 한다고 했으니 네. 외부 활동을 안 해야 맞고 외부 그렇죠. 활동을 안 하면 제2부속실도 딱히 필요가 없는 구조가 맞는데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예. 근데 그게 아니었죠. 아니 가만 보니까 뭐 할 거 못 할 거 다 하는데 하는 거 음. 같은데 의혹들이 불거져 네. 있고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여태 그냥 그 혼재가 됐죠. 혼재가 돼서 네.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니 제2부속실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했던 건데 그거 하는 게 무슨 통 큰 양보를 하는 아. 것처럼 얘기를 하면 여기에 이게 대해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저희 뭐 댓글 창에도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영부인 문제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법도 그렇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어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했습니다. 의결했습니다. 거기다가 김문수 노동부 장관 네. 지명도 있었고 이런 인사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제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예. 이제 확실한 소수의 대통령으로 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이른바 보수층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버린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TK 지역의 어르신들도 아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 그리고 어떤 포기가 옮겨간 게 그래도 마음 들 곳은 있어야 되니까 옮겨간 그게 게? 또 옮겨간 게 그 한동훈 대표란 말이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뭐 비슷한데 정치 경험도 없고 검사 이력도 출신. 비슷하고 네. 뭐 검사하면서 했던 것도 비슷하고 같이 뭐 있었으니까 수사하는 대통령과 방식도 조금 무리해 보이고 네. 뭐 비슷한 유형의 인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마음 들 곳이 없으니까 옮겨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62.8%나 그렇죠. 높은 득표한 득표율로 거죠. 당 대표가 당선이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 기반이 너무 취약해졌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아예 방향을 확실히 하자. 내가 보기에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되긴 틀렸다 이미. 이제 포기. 그건 뭐 예, 택도 없다. 예. 그러느니 확실하게 한 30%라도 잡고 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층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성향이 뚜렷한 사람의 인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는 나오고 그러면서 성향도 뚜렷해서 네. 그래도 보수층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지지는 나오는 사람으로 인사를 하기로 한 거 아니냐. 제가 보니까 김문수 이제 네, 후보자 예.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사실은 지금 뭐 연세뿐만 아니라 이른바 어떤 정치 경력이나 급으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 장관 하기는 조금 지난 인물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 같고. 예, 장관을 했어도 진작 하던지 그렇죠. 한 10년, 20년 전에 했어야 되고 네. 뭐 이제 와서 장관은 약간 아니 약간 뭐랄까 시대를 지나가 버린 시대를 지나가 버린. 예, 그리고 약간 뜬금없는 네. 이런 인사 같지만 어쨌든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계신 분 이름 되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죠. 네, 네. 저도 긴가민가 하고 기억 잘 안 나요. 이름을 보면 이 사람이었지라고 기억나지만 대중 인지도는 뭐 5%가 아니라 1%도 안 나오는 정도의 인물인데 그래도 김문수 후보자는 인지도는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분명히 팬층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팬층이 이른바 이제 극우 뭐 유튜버를 많이 보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향은 확실한 거죠. 아하. 그리고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도 어쨌든 인지도도 많이 올라가고 그게 페이머스라기보단 영어로 표현하면 노토리어스한 측면이 훨씬 크지만 악명이 높게. 인지도는 꽤 높고 방통위원장 치고 그 정도 인지도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향이 뚜렷하게 갈리는 지지층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인사 방향은 저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이른바 이제 극우 유튜버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대로 현실화가 되고 인사가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전략이 그렇게 더욱 확고해졌다고. 확실해진 거죠. 사실은 그런 인사들은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지금 뭐 통일부 장관 하시는 분들도 분도 그렇고 꽤 그런 인사 성향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총선 패배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이제 방향을 정한 거 아니냐. 우리면 우리가 총선 직후에는 이 정도 여당이 참패했으면 대통령이 좀 각성을 하겠지. 그러면서 야당과도 협조를 하고 인사를 할 때도 야당의 어떤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인물 아니면 야당과 상의하에 뭐 총리 인선도 하고 장관 인선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대통령 입장에선 그러기 싫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총선 결과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상식적인 기대는 여지없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총리 인선은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총선 참패 이후에 맨 처음에 총리 바꾼다 이게 제일 처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괄 사퇴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총리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니까 한덕수 총리가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이러다가 임기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유유자정님이 이런 댓글 주셨어요. 순장조 꾸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댓글을 주실 만큼. 근데 제가 보기엔 한덕수 총리가 순장조가 되고 싶을 생각이 있을까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각의 상당수도 아니, 내가 왜? 못 나가고 있는 거다. 나가고 싶어도. 참 그래요. 인사를 보면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인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또 그 정권의 정책과 방향을 알 수가 있는데 김문수, 이진숙 두 임명 과정 또 후보 지명 과정을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그건 기대할 게 없다. 확실해졌죠.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타협이나 양보할 생각은 1도 없다. 그냥 무조건 내 맘대로다. 그건 확실해졌어요. 그래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더 바뀌기를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대를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상식적인 기대를 한 저나 뭐 많은 분들이 잘못됐던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삼부토건 얘기를 하시던데 삼부토건 계속 판다라고 삼부토건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자료 수집의 한계는 뚜렷하죠. 왜냐하면 제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나오는 자료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인 자료를 아예 안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시끌시끌하고 그러면 보통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훨씬 강도가 약한 소문이나 풍문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공시를 내거든요. 맞아요. 보면은 기업들 보면은 뭐 소문에 대해서 이거 확인해 주는 공시를 꼭꼭 냈어요. 하죠. 상장 기업은 당연히 그게 의무죠. 삼부통은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단 한 개의 공시도 안 나오잖아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5월 22일 날 폴란드에서 열린 포럼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삼부토건의 대표이사가 우연히 같이 간 거다. 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 쪽에
삼성 요청이 있어서 간 거다. 음. 라든지 뭐 어떤 해명을 내놓을 사유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주가 급등 시기에 왜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가 상당한 물량의 주식을 팔았는지에 대해서도 해명하는 공시도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일반적인 건데. 당연한 건데 네.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어. 더 웃기는 건 예. 금융당국에서 공시 요구도 안 해. 아, 금감원에서 당연히 이 정도로 요구할 수 시끄러우면 있습니까? 공시 요구하죠. 공시 요구하죠. 그것도 희한하네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공시 요구를 안 지금 한다. 어떤 수사권이 없는 네. 민간 차원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거의 한계까지 왔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공시라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공시에 그냥 내용 적어서 알려줄 뿐이지 거기에 첨부 자료를 잔뜩 붙여서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부담스러울 것도 없는데 그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로 예. 삼부토건이 5배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과정에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지 계좌를 들여다 봐야 되는 데까지 왔거든요. 근데 네. 그건 수사권이나 적어도 금융 당국에서 자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그런 이제 권한이 있는 금융 당국 내지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네.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들여다보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당국에서 공시를 요구하지 않았다. 뭐 이것도 저는 이제 금융당국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금융당국에서도 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안 했다. 이것도 이례적이다.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진짜? 그럴까요? 이게 아니, 너무 그러니까 궁금한데 진짜. 제가 보기에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네. 역대 어느 금감원장보다도 언론의 스팟라이트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금감원장 이름이 이렇게 대중적 인지도가 나온 경우가 없어요. 네. 역대 금감원장 중에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좀 말해보세요. 역대 금감원장 중에 이름이 떠오르는 분 있어요? 글쎄요. 생각이 안 나네요. 잘.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생각나는 사람은 네. 최단기간 금융원장으로 재직했던 그때 네. 김기식 전 의원 정도? 아, 그 양반 예, 이름 예. 맞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그 김기식. 양반은 임명되고 나서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저 양반이 짧게 금감원장을 했었지 이런 기억은 나지만 다른 금감원장들은 이름 기억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 언론과의 뭐 접촉이나 네. 뭐 유대 관계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언론에 자주 얘기를 해요. 맞아요.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 이른바 기사 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아하. 근데 삼부토건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다른 사안 같으면 이 정도 시끌시끌하고 하면 네. 분명히 여러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자기 기사가 크게 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를 예. 보이기 때문에. 그렇네. 그것도 좀 다르게 보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삼부토건 관련해 가지고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심리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절차로 돼도 가고 있는 겁니까? 이번에 네. 임명된 신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국회 정무위에서도 네. 지속적으로 야당 측에서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 밑단에 있는 거래소에서 조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심리를 한 다음에 이상거래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조사나 수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자료를 모아서 네. 금감원으로 제출을, 올라가죠. 예. 그럼 금감원에 이제 조사역들이 거기서 조사를 하는데 네. 글쎄 이상거래가 있었다고 결과 발표를 할지 거래소 측에서 과연 아니면은 거래소에서 이상거래 없었습니다라고 그냥.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가능성도 꽤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요. 누군가 거래소에서 어쨌든 거래소 네, 직원이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용기 있게 좀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검사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경제 범죄도 수사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뭐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고 공시도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 가능성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 자료만 보면? 제가 보기엔 네. 끌어올리는 세력이 없었다면 그 정도로 주가가 폭등할 수 있었을까? 단기간 내에 그런 의문이 충분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호재성 기사가 많이 난 것도 사실이에요. 연이어 터졌죠. 호재성. 연이어 터졌죠.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영부인하고 영부인 회담 우리나라에서 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네.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를 5월 17일 날 바로 그 다음 날 하고 그리고 며칠 후에 폴란드에서 열린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하는 포럼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함께 삼부토건 대표이사가 참가를 하고 네. 그날부터 이제 연 이틀 상한가를 쳤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이어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의 도시들과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MOU를 연달아 체결했다는 기사가 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을 기화로 극비리에 우크라이나 방문도 하고 그런 호재성 기사가 연이어 난 건 맞습니다만 거기에 삼부토건이 우리나라 건설 업체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재건 사업에 참여를 하겠구나라는 그 뉴스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미 그때 삼부토건에 무슨 아주 그 적자가 많이 난다 무슨 네. 임금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혼재해 있었단 말이죠. 아하,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다. 회사가 매우 경영 상태가 안 좋다는 뉴스도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네. 뉴스만 갖고 5배를 올라갈 수 있느냐? 저는 이거는 누군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지 않았으면 네. 그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거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아유. 근데 삼부토건 계속 파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보면 이럴 때 진짜 수사권이 수사권이 있었으면 이 검사 김용남이었으면 이거 탈탈 털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수키님이 김용남 잘한다. 삼부토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리고 예. 또 하나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주가 급등 시기에 삼부토건의 최대 주주인 DYD라는 최대 주주가 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8%를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대략 164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익 본 것만 164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와서 뭐 심리에 착수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게 아니고 그 당시 진작했어야지. 그게 164억 정도의 차익을 본 게 작년 6월 달이에요. 네네. 1년이 훨씬 지났단 말이죠. 아하. 근데 이 정도면 그동안 거래소하고 금감원이 아무 일도 안 했던 게 더 이상해요. 이 정도면. 그래요. 금융당국은 왜 손을 놓고 있었냐, 왜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냐, 이 부분 그 뒤에도 누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의혹까지 확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호 전 대표의 내일 3부 체크할게 뭐 이 얘기 거기 나왔던 3부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 그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서 5배 오르는 일까지 벌어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계속.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의 그 내일이 작년 5월 15일 월요일이란 말이죠. 근데 희한하게 그 날이 삼부토건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최저가를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이종호 씨가. 근데 그게 사전에 아무런 정보 없이 내부자 정보 없이 그러니까 5월 15일 기준으로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6일 날 영부인 간의 회담을 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내부자 정보 없이 이종호 씨가 최저가를 그냥 자신의 실력 뭐 운으로 찍었다면 그건 신이지. 주식의 신이에요. 제가 보기엔. 뭐 차트 분석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죠. 그게 차트 분석해서 내일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찍었다면 그건 주식의 신이라니까요.
주신이야 주신. 주신이야. 아유, 예. 자, 이게 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시를 해보고 김용남 의원 계속 저희가 목요일마다 올 때마다 삼부토건 얘기 계속 할게요. 네.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삼부토건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TMF 사태, 팀원 위메프 거기다가 뭐 인터파크 도서 뭐 AK몰 난리가 또 네. 났더라고요. 정상금 미지급 사태 여파 이게 뭐 소비자, 뭐 금융 산업계로 번지고 있는데 피해가 상당합니다. 예. 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의원님은? 일단 그 오픈 마켓의 네.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아니고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죠.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네.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상당한 기회를 갖고 있다가 정산을 그러니까 해준단 그게, 말이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2, 3일 만에 이 소비자한테 받은 돈을 2, 3일 만에 그 물건 판사한테 준다. 바로바로 중개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그랬어요. TMF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경우 많았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보면 대기업들이 뭐 시컨하고는 2달짜리 어음 끊어주잖아요. 예. 밑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하청업체. 비슷한 형식으로 자금 운영을 한 건데 일단은 국회 나와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횡령은 거의 자백을 한 것 같아요. 그 구영배 이 큐텐 대표가 나와가지고 이 받은 돈 소비자의 돈을 네. 위시인가요? 네, 그 위시 인수자금으로 인수자금으로 썼다. 그 썼다. 인수자금이 대략 2,300억 원 정도 소요됐다고 하는데 네. 그 일부를 거기 쓴 거로 대답을 했으니까 일단 횡령은 그래요. 자백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다시 뭐 이게 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썼다가 메꿔 넣어도 횡령은 횡령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회사 인수하는데 써서는 안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 자체는. 네, 그거는 이제 업체에다가 정산해줘야 될 돈이니까. 네. 그 부분. 그리고 일단 횡령과 항상 붙어 다니는 뭐 배임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오픈 마켓에 물건을 납품하게 된 업체들에 대한 사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거야 형사처벌이야 그 사람 네. 개인에 대한 그 처벌 문제고 문제는 이게 과연 비는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피해 액수가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아직 정확한 피해 액수는 추산이 안 네. 되는 것 같아요. 뭐 1조 뭐 이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긴 그러니까 하는데 이게 아직 사실은 모릅니다. 그 뭐랄까요? 사실은 음. 이런 오픈 마켓이나 플랫폼 사업자에 있어서 네. 보다 확실한 방법은 이 소비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업체에서 이렇게 몇십일 동안 마음대로 운영하게 놔두는 게 아니고 일종의 에크로 계좌에 보관하도록 하는 못 쓰게, 네. 손 못 대게. 함부로 손 못 대게 그게 왜 안 됐어요, 근데? 그런 시스템을 안 만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플랫폼 업자 입장에서는 네. 그 사이에 상당한 액수의 금융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하. 그런 시스템은 불편한 거죠. 묵혀놔도 이자가 얼마예요? 그게? 그러니까 에크로 계좌라는 거는 뭐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거죠. 이른바 뭐 예를 들어서 주거래은행에 계좌 에크로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는 보관하는 의미. 네. 함부로 손을 못 대는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나 KB국민은행에 이 그 팀원 계좌, 네. 사업자 계좌가 있다. 그러면 그걸 거기로도. 에크로 계좌로 만들어 놓으면 다른 거래 상대방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함부로 인출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기업 합병과 인수에 관련해서는 공정 경쟁 제한성 위주로 국한된 심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큐텐이 이 적자 기업인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마치 쇼핑하듯이 이렇게 인수하는 모습을 그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왜 두고 봤느냐, 그냥 보고 있었느냐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우리는 그거 원래 보는 데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고 금융당국도 이 뭐 규제 이 정책
그 조항이 없다라고 또 넘어가고 있는 것 같고 이거 정부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근데 우리나라 공정위는 예.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가장 극단적인 예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도 가능한 나라에서 무슨 공정위가 공정위에 뭘 기대할 게 있을까요? 저는 공정위가 가끔 네. 기업 인수합병에 있어서 독과점 이슈를 제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저기만 아니 칼하고 아시아나 합병도 문제 없다는 공정위가 왜 저걸 갖고 그러니까 저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독과점 이슈를 제기하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적어도 칼하고 아시아나 합병은 그러면 장거리 노선은 그냥 독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된다는 공정위한테 뭘 기대를 하겠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그거는 공정이라면 공정위가 존재 의미를 가지려면 적어도 그런 완전 거의 장거리 노선에 있어서 100% 독점이 되는 합병은 네. 독과점 이슈 때문에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게 공정위의 존재 의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공정위에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래요. 이게 다시 한번 이제 공정위의 문제도 드러났고 그리고 이 구 대표 같은 경우는 뭐 G마켓에서 나스닥에 상장해서 뭐 대박이 났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 또 Q10 만들어 가지고 국내 기업을 인수해서 결국 Q 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일감 몰아주기 차원으로 해서 Q 익스프레스를 우량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국내 기업을 좀비 이 기업처럼 만들고 거기에 돈을 소비자의 돈을 또 우리 소상공인한테 줄 돈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좀 무리하게 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10 익스프레스라는 물류 회사의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는 네. 이런저런 그 일감을 전자상거리 하고 업체를 있다. 많이 인수해서 다 거기에 몰아주고. 물류 부분은 다 Q10 익스프레스로 몰아주고 네. 그리고 Q10 익스프레스를 미국에서 상장해서 이제 큰 부를 일구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여기저기 막 다발적으로 인수한 이커머스 업체가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는 업체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자본을 확충해 줄 어떤 계획이나 능력이 없는 상태면은 그렇게 여러 군데의 이커머스 업체를 순차적으로 계속 인수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빨리 Q10 익스프레스를 상장하면서 거기서 뭐 구주 매출이 됐던 뭐 신주 발행해서 그 됐던 많은 자본 차액을 얻으면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거기서 투자를 받으면 그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글쎄요.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여름휴가 망쳤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못 받은 돈이 너무 많아서 용산 전자상가 난리 났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걸 좀 막기 위해서 아까 뭐 구 대표에 대한 수사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그건 뭐 당연히 당연한 예정된 거고 거죠. 이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런 그 플랫폼 기업에 있어서 예. 정산해줘야 될 돈을 보관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게 핵심이다. 거기서 나오는 금융이익이 상당하거든요. 그 부분. 예, 사실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상품권을 파는 것도 그런 목적이 크거든요. 상품권을 일단은, 팔면 네. 돈은 바로 들어오잖아요. 상품권 맞아요. 판매 예, 대금은. 근데 그 상품권이 소비돼서 돼야 다시 그 돈 중에 이제 물품 대급 지급으로 나가거나 이런 데는 상당한 실이 소요된단 말이죠. 그것도 그렇네요. 그러니까 상품권 자체가. 기업들이 예. 그게 요새는 쿠폰 형태로 실제로 이렇게 실물 상품권 아니라 이렇게 쿠폰 형태로도 많이 그게 더 커지고 있죠 지금. 맞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금융이익이 꽤 많아요. 사실은
단기 자금으로 맡겨도 그냥 MMF나 아니면 아주 이런 데에 맡겨도 이자율이 꽤 되고 네. 그리고 그거를 채권에 투자할 수도 투자. 있는 거고 뭐 그 운용에 따라서는 거기서 나는 이익이 상당한데 네. 이게 문제는 뭐 그렇게 이익을 보는 거를 나쁘다고 한다기보다는 이게 함부로 유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할 거냐 그러면 네. 이 부분은 확실히 이번에 짚고 네. 넘어가겠네요. 법을 다듬어 가지고 재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 운동 전문가 이제 우리 의원님을 최고 화나게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올해도 상장사 7곳이 자발적 상장 폐지에 나섰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장된 기업이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영업이 아주 안 좋아져서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망하는 거죠. 망하게 되면서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왕왕 있죠.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사업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자발적 상장 폐지. 자발적. 영업은 잘 되고 네. 돈도 잘 벌어. 음. 근데 상장 폐지하는 경우가 그 전에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요새 이 수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수법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예. 소액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그런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장사가 잘 되는데 창업주 내지는 네. 지배주주가 상장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 네. 돈을 무척 많이 벌었죠. 그래요? 네. 그러면은 돈 잘 벌면은 상장 폐지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근데 그 돈 많이 번 것도 예.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왜 한때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지난 정부 때 음.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네. 소부장 문제. 그러면서 그 옷 일본 왜 패스트 패션 업체 같은 거 불매 운동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유니클로 네. 불매 운동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업체 중에 하나가 신성통산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그 패스트 패션 그걸 하니까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면서 유니클로 사지 말고 뭐 브랜드. 이런 예. 제품 사는 소비자들이 맞아요. 많아지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람이 벌었단 있었어요. 말이죠. 네. 근데 엉뚱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이거를 상장된 회사 주식으로 당연히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든지 그럼요. 아니면 예. 자사주 매입 소각을 예. 해서 일종의 주주 환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게. 내 돈인데 다 다 내 돈인데. 예. 뭐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형편없이 싸거든.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주가가 싸요. 왜냐면 주식을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그렇죠. 돈 벌어도 좋은 게 뭐 없으니까. 배당을 주기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기래. 네. 그러니까 소용이 없으니까 사내 유보금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데 현금은 많은데. 네, 현금은 많은데 주가는 낮아. 그러니까 이른바 PBR, 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매우 낮아요.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그런 기업 매우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주식 가격이 매우 낮으니까 싸니까 거기에 몇 프로 살짝 얹어서 공개 매수를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원인데 네. 1,100원씩 사줄 테니까 다 파세요. 아하. 내가 다 사줄게. 그럼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거 팔고 나가자.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다른 주주들은 이게 1,100원짜리냐 이 주식이 지금 회사에 쌓여 있는 현찰만 몇 천억인데 그렇죠. 안 팔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원래 계획대로 하면 네. 싸게 사서 그 코스닥 업체인 경우에는 발행 주식의 90% 그리고 코스피 업체인 경우에는 95%를 갖고 있으면 네. 상장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주식 시장에서 아웃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하고 나면 네. 이게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이 현금 다 내 거야. 그렇게 다 되는 내 거예요?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뭘 할 것도 그냥 상장 폐지하고 뭐 아예
안 할래. 우린 상장 필요 없어요. 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주식의 값어치는 훨씬 비싸야 정상인데. 그럼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니까. 네. 주가를 진 누르니까 싼데 살짝 얹어주고 다 사들인다. 근데 신성통상의 경우에는 네. 공개 매수가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퍼센티지를 못 채웠어요. 지금 대략 제가 알기로는 83% 정도 들고 있을 거예요. 네, 최대 네. 주주 쪽에서. 그러니까 상장 폐지할 수 있는 요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엔 다른 방법을 낼 것 같은데 네. 뭐 이제 좀 더 이상한 방법을 내놓겠죠. 그래요? 아니면 주가를 여기서 더 떨구던지 뭐 이런 식의 상장 폐지 추진하는 업체들이 꽤 많고 또 하나는 경영권이 바뀌면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상장 폐지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그 시스템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최대 주주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용어 네, 네.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가 전체 발행 주식의 30%를 들고 있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1,000원이야. 네. 그러면 이걸 인수하는 요새는 사모펀드나 이런 데서 많이 기업 인수를 하니까 여기서 주당 1,000원이지만 네. 최대 주주님의 주식은 저희가 프리미엄. 뭐 프리미엄 50% 아니면 100% 붙여서 예. 2,000원에 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딜을 경영권 한다. 프리미엄을 받고 주고 사요. 30%. 예. 전체 발행 주식의 30%. 예. 그러면 이 주가가 적어도 2,000원의 값어치는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0원 하던 주가가 2,000원으로 올라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최대 주주님의 주식만 2,000원인 거야. 이게 왜 차별합니까? 이렇게 경영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경영권이 넘어간 다음에 주가가 네. 조금은 움직이지만 2,000원까지는 안 올라가요. 가겠죠. 대부분의 네, 경우에. 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알아. 음. 이게 주당 2,000원의 값어치는 있지만 2,000원은 못 갈 거예요. 가. 왜냐하면 주식 갖고 있으면 뭐해? 배당도 안 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30%를 인수한 상태에서 네. 어떻게 하냐면 주가는 계속 눌러놓고. 눌러요. 예. 누르고 나서 경영권을 새로 취득한 쪽에서 공개 매수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싸게 나머지 주식을 산다. 사들여서 이제 또 상장 폐지를 꽤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래요. 와, 이거 몰랐던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요? 예. 이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예, 재밌는데. 근데 네. 미국 같으면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경영권을 네, 넘어갈 때 예. 이걸 인수하는 쪽에서 원칙적으로 100%를 공개 매수합니다. 최대 주주의 주식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그렇지 경우가 않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를 내가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 그러면 인수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를 가진 최대 주주 지분만 1,000원짜리를 2,000원 주고 사지만 미국에서는 다 2,000원씩 주고 사요. 그래서 최대한 소액 주주의 주식도 비싸게 산 다음에 거기서도 뭐 상장 폐지 절차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 네. 우리나라처럼 회장님 주식만 비싸게 사가고 나머지는 싸게 속된 표현으로 싸게 먹는 경우는 없어요. 하하. 우리나라만 가능해요 이게. 진짜 이게 열불 납니다. 진짜 열받아요. 그래서 국장을 탈출하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에 또 도달하게 되는데, 자, 우리 자가유통님께서 용남이형 주식 공부가 제일 좋아 이렇게 댓글로 주셨는데,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네, 드리면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 같으면 어떤 제도를 두고 있냐면 MOM이라고 Majority of Minority 최대 주주는 빠져. 그 의결을 할 때 거기는 의결 자격이 없어. 오히려 그리고 나머지 예. 소수 주주들만 모여서 거기서 다수 통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수합병을 하고 그럴 땐. 그러면 회장님만 득보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회장님하고 다른 소액 주주들의 이해가 네.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면 최대 주주는 의결권을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런 제도가. 이거
저도 이제 몰랐던 부분인데 참 이게 불합리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국회가 할 일이 많다니까요 지금. 참 글쎄요. 이 부분 다음 주에도 다뤄보고 저희가 두산 밥캔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었는데 네.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